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칸트의 관점에서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칸트라는 학자분은 사형은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K씨가 사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K씨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K씨가 사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K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K씨를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취급하는 것이다. 자, 우리 동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칸트라는 분은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존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전제 조건은 그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극복하여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도덕 법칙에 따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물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동물은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만 행동을 합니다. 즉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동물은 생리적 작용, 경향성, 동물적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인간만이 동물적 본능, 생리적 작용으로서의 경향성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동물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존엄성을. 반대로 동물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즉 동물적 본능, 생리적 작용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에,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물적 본능, 경향성, 생리적 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동물에게는 존엄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존엄성을 부여하죠. 그런데 우리가 K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것은 K를 동물 취급하는 것이다. K를 동물 취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K, 너는 동물들처럼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래서 존엄성을 부여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동물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K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K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K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물적 본능, 경향성, 생리적 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동물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K씨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K씨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K씨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즉 칸트의 관점에서 책임을 묻는 전제 조건은 그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물적 본능, 경향성, 생리적 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존재에게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K씨는 그러한 존재죠.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로서의 인간으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K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칸트라는 분은 K씨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로서 인간 존엄성 확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K씨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K씨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K씨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가 사회 범죄 예방 효과라는 유용성을 위해서 K씨에게 형벌을 가한다. K씨가 형벌을 받는 걸 보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K씨와 같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회 범죄 예방 효과라는 유용성을 위해서 K씨에게 범죄를 가한다. 이것이 형벌의 이유가 되는 순간 K씨는 그 유용성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형벌을 가한 이유와 관련해서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칸트의 관점에서는 형벌을 가하는 이유가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형벌이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데 그 형벌이 사회의 범죄 예방 효과라는 유용성을 위해서 형벌을 가한다. 이것은 K를 유용성, 사회의 범죄 예방 효과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이유의 정당성에 결정적으로 흠이 생기는 것이죠. 즉 형벌을 가하는 이유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형벌을 가하는 이유의 정당성은 인간 존엄성 확보예요. 그런데 사회의 범죄 예방 효과라는 유용성을 위해서 K를 형벌에 처한다. 이것은 바로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관련한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K씨에게 형벌을 가할 때도 인간 존엄성 확보와 어긋나는 요인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사회 범죄 예방 효과라는 유용성이라고 하는 요인이 개입되어서 K씨를 처벌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즉 사법적 형벌은 언제나 오직 K씨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자인 K씨에게 가해져야 하며 K씨 자신 혹은 시민사회를 위한다는 이유처럼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물권의 대상들 중 하나로 섞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범죄자인 K씨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하는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K씨의 생득적 인격성은 K씨가 물권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어하여 보호해주지요. 우리가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칸트라고 하는 분이 사형의 정당화 이유와 관련하여 정당화 근거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 인간 존엄성 확보입니다. 자, 그래서 형벌을 가하는 이유가 K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를 했다는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형벌을 가해야지 범죄 예방 효과라는 유용성, 즉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를 위한 어떤 다른 선을 위해서 K씨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K씨를 그러한 다른 선, 유용성, 범죄 예방 효과라는 다른 선, 유용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수단으로 취급하는 순간 즉 이것은 마치 물건처럼 즉 물건의 대상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즉 인간 존엄성 확보를 근거로 사형을 정당화하는데 인간 존엄성 확보라고 하는 사형 정당화 근거에 결정적으로 흠결이 생기는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해서 형벌을 가한다는 형벌의 정당화 근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K씨가 범죄라는 아내를 살해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K씨 인간 존엄성을 그렇게 확보해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확보해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K씨가 가진 생득적 인격성에 달려 있습니다. K씨는 물론 아내를 살해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마련한 계약으로서 사회계약으로서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격, 즉 시민적 인격성을 확보하지는 못해요. 자, 시민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마련한 그 법을 준수할 때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확보하는데 K는 그러한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확보하지는 못합니다. 즉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K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K의 인간 존엄성은 시민이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K가 인간이라는 이유에서 도출이 됩니다. 즉 K가 인간이다. 이 말은 K는 인간이기에 동물이 할 수 없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이 뭐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물적 본능, 경향성, 생리적 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는 K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그런 능력을 동물은 발휘할 수 없는데 K라는 인간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인간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물적 본능을 극복하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동물은 할 수 없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존엄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K는 바로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 즉 이것이 바로 생득적 인격성입니다. 즉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동물적 본능, 경향성, 생리적 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이기에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K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인간을 인격으로서 인간이라고 분류하고 바로 K는 그러한 인격으로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즉 생득적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K를 물건 취급, 물건의 대상으로 즉 수단으로 도구적 가치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로 인해서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K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K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바로 K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사형이라는 방식으로. 자, 우리는 왜 이렇게 K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K의 인간 존엄성을 이렇게 끝까지 확보해 줘야 되는가?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K는 생득적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즉 K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리적 작용,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동물은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K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K에게 인간 존엄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존엄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생득적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에 K의 존엄성을 끝까지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된다. 결국 K가 물권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해해 주는 그 원천은 시민적 인격성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득적 인격성에서 도출되는 것이죠. 즉 K는 동물은 할 수 없는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기에 우리는 K는 동물은 할 수 없는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즉 생득적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K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 어떠한 방식으로? 사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만 K를 동물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물건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국 K의 이 인간 존엄성 확보, 즉 물고기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여주는 그러한 원천은 시민적 인격성이 아닌 생득적 인격성에서 비롯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각주를 참고로 각주를 달아놓은 이 칸트의 발언은 칸트의 원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풀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칸트의 원전과 관련한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 상당 부분 직역을 하였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역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칸트의 원전에 있는 내용을 가능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우수한 우리 한글로 풀이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글로 풀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을 상당 부분 한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칸트 원전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우수한 우리 한글로 풀이하였고 그 한글이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서 한자가 가진 한글이 한자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 또 여러분이 이해에 장애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영어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은 한자 세대가 아니라 영어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풀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각주를 달아놓은 부분을 영어로 풀이한 부분과 함께 보면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니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언제나 오직 K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K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K씨는 다른 요인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앞서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이 칸트라는 분은 인간 존엄성을 근거로 사형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인간 존엄성을 근거로 사형을 정당화하고 있죠. 즉 인간 존엄성을 근거로 K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K에게 형벌을 가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K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를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이외에 다른 요인이 그 형벌을 가하는 이유에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K는 그 다른 요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즉 이것은 K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K를 처벌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K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하여 인간 존엄성을 훼손당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이 칸트는 K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K씨에게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벌이 하필 왜 사형인가? 라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좋다. K씨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K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로서 왜 하필 다른 형벌도 있는데 왜 사형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왜 하필 사형이냐? 왜 하필 사형이냐? 왜냐하면 사형 이외에 다른 형벌을 선택하게 되면 K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좋다. K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주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K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해. 그런데 왜 하필 그 기회가 사형이 되어야 되지? 왜 그 책임의 방식이 사형이 되어야 되지? 자, 이 문제를 일단 여러분이 염두를 하세요. 자, 염두를 하시고 사형 이외에 다른 방식의 형벌로서 K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K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어떻게 되는가 살펴봅시다. 자, 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다른 요인을 위해서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공리주의는 그 다른 요인을 유용성으로 보지요. 즉, 다른 요인으로서 범죄 억제 효과라는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K씨는 물론 K씨의 친인척 모두 사형에 처해된다면 K씨에 대한 처벌은 사형보다 과도하게 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K씨에게 주의나 경고만으로 충분하다면 K씨에 대한 처벌은 사형보다 과소하게 가할 수 있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린 부분이 있죠. 바로 왜 K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가 왜 반드시 사형이어야만 하는가? 왜 사형이어야만 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형 이외의 다른 형벌은 K씨가 오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그 이유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사형 이외에 다른 형벌을 선택하게 되면 K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즉 K씨에게 형벌을 가하는 다른 요인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여기서 다른 요인은 편의상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유용성, 범죄 예방 효과라고 합시다.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형으로서 형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살펴봅시다. 이 사형으로서 형벌은 자기가 한 행위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즉 K가 아내를 살해했으니 K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자신이 한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자기가 돌려받는 거예요. 즉 자신이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보다 더 과도하거나 가소한 처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K를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 K를 처벌을 한다. 그러면 이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처벌의 강도가 아주 세야 된다. 예를 들면 그래서 K씨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 K씨의 가족까지 사형에 처해야만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K씨가 저지른 행위보다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이죠. 즉 K씨는 한 사람의 생명만 박탈했지만 K씨가 받는 처벌은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의 가족 생명까지 박탈당하니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보다 훨씬 더 과도한 양과 질을 가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아니야,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서는 그냥 주의나 경고만으로 충분해. 그러면 K에게 주의나 경고만 가해지겠죠. 이것은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보다 훨씬 더 적은 양과 질을 가진 형벌을 받는 거예요. 즉 이렇게 범죄 예방 효과라는 유용성이라고 하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그 다른 요인을 위해서 처벌의 양이 강해야 한다면 K가 원래 받아야 될 처벌의 양과 질보다 과도하게 책정이 될 수 있죠. 반면에 그 다른 요인을 위해서 처벌이 그렇게 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K가 아내에게 가한 그 행위보다 처벌의 양과 질이 과소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른 요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양과 질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K에 대한 형벌의 양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K가 범죄를 저질렀다. 즉 아내를 살해했다는 이유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여기서는 범죄 예방 효과라는 유용성이죠. 이렇게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K에 대한 형벌의 양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형벌의 양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형벌의 양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형벌의 양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K가 아내에게 행한 행위와 관련된, 즉 K가 아내에게 가한 행위에 비례하는 해악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대로.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으려면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칸트는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하여, 즉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여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그렇게
차단하려고 했느냐? 차단하려고 했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이 K는 그 다른 요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결과 K는 인간 존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K가 목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K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받는 순간 K의 존엄성은, 인간 존엄성은 훼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그렇게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차단하려고 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칸트는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K에게 형벌이 가해지는 것을 매우 경계한다. 매우 경계한다. 왜 이렇게 칸트는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K에게 형벌이 가해지는 것을 그렇게 경계했는가? 왜냐하면 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K는 수단으로 취급받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K의 인간 존엄성은 훼손이 된다. 그러면 이 다른 요인이 형벌을 가하는 이유에 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질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거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형벌의 양과질을 결정할 때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그 형벌의 양과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유용성, 범죄 억제 효과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형벌의 양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형벌의 양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그대로 돌려받게 하려면 형벌의 양과 질이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가?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K가 왜 이렇게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K에게 형벌이 가해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K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인간 존엄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자, 그러면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가?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형벌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형벌의 양과 질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벌의 양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는 것을 차단하기만 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형벌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을 그대로 돌려받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을 그대로 돌려받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양과 질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